여러분들 중에 일론 머스크가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라서 부럽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다면 제가 오늘 그 환상을 깨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게 된다면 나에게 1조를 준다고 해도 내가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저런 삶을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이 사람의 인생이 부서지지 않은 게 신기하다. 좀 짠한 마음이 들어요. 당신은 성공을 위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나요? 네, 일론 머스크가 2002년에 자기 돈 1억 달러를 털어서 세운 스페이스X가 정말 역대급 규모의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머스크에게 의결권 85%라는 절대 반지를 쥐어준 채로 상장이 될 예정이죠. 그리고 자기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일론 머스크를 해고할 수 없도록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CEO로 있었던 페이팔에서 한번 쫓겨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미리 만들어 놓게 된 것 같아요. 다들 이 스페이스X가 모으게 될 투자금의 규모, 그리고 앞으로의 수익, 주가 전망 이런 거에 관심이 많겠지만, 그리고 오늘도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은 영상들이 쏟아져 나오겠지만, 저는 오늘 일론 머스크란 인물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제가 이 두꺼운 전기책을 열심히 읽었거든요. 사실 저도 일론 머스크란 사람에 대해서 그간 인터넷에서 소비된 가십거리나 아니면 기사들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일론 머스크가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라서 부럽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다면 제가 오늘 그 환상을 깨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게 된다면 나에게 1조를 준다고 해도 내가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저런 삶을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이 사람의 인생이 부서지지 않은 게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아무리 많은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과연 미쳐버리지 않고 스스로를 파괴시키지 않고 이런 삶의 긴장도와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사회적 성취를 이루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욕심이 많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꼭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성공을 위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나요? 일론 머스크는 일주일에 한 100시간에서 120시간 정도를 일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스스로의 일상이 그냥 먹고 자고 일하고 다음날도 똑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일론 머스크는 SNL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혹시 저 때문에 감정이 상한 사람이 있다면 그저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저는 전기차를 재창조했고 지금은 사람들을 로켓선에 태워서 화성으로 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차분하고 정상적인 친구일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스스로도 내가 정상적인 사람일 수 없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일 수 없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는 그렇게 정상적인 유년 시절을 보내진 못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아주 하드코어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어릴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아빠가 생존 캠프라는 걸 보냈대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이냐면 그냥 애들끼리 UFC, 격투기 싸움을 하도록 강요하는 곳인 거예요. 야, 너네 이렇게 무리를 나눠서 이제 죽도록 서로 싸우고 패봐. 그래서 살아남아봐. 말 그대로 누가 생존을 할 수 있는지 보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준군사 조직이 운영했던 캠프라서 매년 이렇게 싸움을 하다가 죽는 아이도 나오는 그런 아주 무서운 캠프였다고 해요. 일론 머스크는 이런 캠프에 그냥 강제로 보내졌고, 아빠에 의해서. 그리고 아버지는 항상 일론에게 폭언을 퍼붓고 정신적인 학대, 정신적인 고문을 했다고 해요. 너가 얼마나 한심한 놈인지 1시간 동안 막 폭언을 퍼붓고 자신의 그런 감정 상태를 어린 아들에게 쏟아부었던 거죠. 일론은 아빠한테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평생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얻은 트라우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만족이라는 거에 대해서 혐오를 갖게 되기도 했죠. 일론의 여자친구였던 그라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가 성공을 음미하거나 꽃길을 향유하는 법을 모른다고 생각해요. 어린 시절에 삶은 곧 고통이라는 데 길들여진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도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나는 역경을 통해 자랐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고통의 한계점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죠. 일론은 야경증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잠을 자다가 이렇게 막 공포심에 깨는 거거든요. 막 소리 지르면서 몸부림치면서 깨는 건데 그렇게 막 비명을 지르면서 깨다 보면은 아빠한테 어린 시절에 들었던 말들을 막 혼자 뱉어냈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트라우마가 돼서 계속 일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쳤던 거죠. 일론의 또 다른 여자친구였던 탈룰라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는 어린애 같은, 발달이 멈춰버린 것 같은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어린아이가 있는 거죠.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어린아이가. 머스크는 스페이스X 창업 전에 페이팔이라는 회사에서 쫓겨난 적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페이팔 마피아 중 한 명이라고 불리는 피터 틸, 그분이 이제 일론의 뒤를 맡아서 CEO를 하게 됐는데 그 둘은 리스크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 달랐어요. 일반적으로 리스크는 줄여가야 하는, 관리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머스크는 약간 리스크에 중독된 사람이어서 미친 듯이 막 리스크를 추구하는 성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쫓겨나게 된 건데 머스크는 자기 자신을 카이사르에 비유하고는 했어요. 원로원에서 그 브루투스 일당에 의해서 살해당한, 배신을 당한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을 한 거죠. 일론은 전 직장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일단 돈은 많이 벌었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30대 초반의 나이 뭘 해야 될까 앞으로 고민을 했던 거죠. 근데 머스크는 항상 나는 우주랑 관련된 뭔가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주항공산업은 개인이 하기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 라고 다들 얘기를 했죠. 근데 머스크는 잠깐만 정말 그럴까? 정말 그 정도로 돈이 많이 들까? 라고 의문을 품은 거예요. 머스크는 결국 우주선을 만드는 것도 로켓을 만드는 것도 그냥 자동차 만드는 거랑 똑같이 금속 덩어리 그리고 연료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금속과 연료를 사는 데에는 그렇게까지 돈이 많이 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바로 나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미국이 1969년에 달에 갔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화성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화성에 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근데 홈페이지를 샅샅이 뒤졌는데도 나사에서는 화성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화성 탐사 계획, 화성 이주 계획 이거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이제 머스크는 새로운 사명을 갖게 된 거예요. 나사도 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해야겠다. 내가 인류를 화성으로 보내야겠다. 인류를 이 행성에 갔다가 저 행성에 갔다가 막 자유롭게 여행하는 다행성 종족으로 만들어야겠다. 왜냐, 지금 지구는 자원이 고갈되고 있고 언제 소행성과 충돌할지도 모르고 어쩌면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몇천 년 동안 쌓아온 이 유산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화성을 가는 게 이 인류의 문화를 보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일단은 창업 전부터 친구들은 일론을 계속 말리면서 로켓이 막 폭발하는 장면을 모은 그런 짤들을 계속 보여줬대요. 일론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결과는 내가 가진 모든 돈을 잃는 거겠지. 근데 시도는 해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인류는 영원히 지구에 갇히게 될 테니까. 나는 인류가 우주를 여행하는 종족이 돼서 별들 사이를 누볐으면 좋겠어. 어떻게 보면 일론은 굉장히 T적인 사람이면서도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일론은 어렸을 때부터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이런 책들을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어렸을 때 읽은 이런 인생 SF 과학책들이 일론의 인생을 바꿔놓은 거죠.
어쩌면 어렸을 때 어떤 책을 읽으면서 자랐냐, 이게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거일지도 몰라요. 일론은 바로 펠로알토 공공도서관으로 달려가서 로켓 공학에 대한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가 지금 뭔가에 대해서 막 열정이 타오르는데 아직 아무것도 아는 게 없고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막 찾아다닐 수도 있겠지만 책부터 찾아보는 게 첫걸음일 수 있는 거죠. 머스크처럼요. 그리고 이제 머스크는 이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저는 화성에 식민지를 건설할 거예요. 인류를 다행성 문명으로 만드는 게 내 평생의 사명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그런 게 사업이 되나요? 그런 걸로 돈을 벌 수 있나요? 이렇게 의아해한 거죠. 일론 머스크가 뭐 미친 사람, 허풍쟁이, 사기꾼 이런 이미지가 생긴 것도 이때부터였을 거예요. 아마 다행성 종족이라는 말에서부터 이 사람 좀 돌아버린 사람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았겠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진짜 대단한 점은 사명 그리고 판타지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 그 판타지를 금전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도 성공시킬 방법까지 찾아낸다는 거거든요. 일론은 인간은 정말 위대한 꿈을 추구해야 되고 그게 우리를 아침에 일어나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이 기술 발전이라는 게 필연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해요. 사람들은 기술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발전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과학자들이나 공학자들이 뭐 AI도 만들어주고 뭐 로켓도 만들어주고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그 수혜를 누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기술 발전, 과학 발전 이거 당연한 거 아니거든요. 피땀 흘리는 과학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밤을 새서 야근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때로는 우리가 사는 주식이 그런 기업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역할을 하면서 기술 발전을 돕기도 하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미국은 1969년에 달에 갔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주 왕복선 임무가 중단이 되고 재정 지원이 끊기면서 발달도 멈춘 거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설립하기 전까지는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경영하면서 개발한 진짜 재미있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게 바보 지수라는 거예요. 이 바보 지수가 뭐냐면 완제품이 기본 재료비보다 얼마나 비싼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idiot index. 만약에 이 바보 지수가 높으면 좀 더 노력하면 비용을 앞으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바보 지수가 높다면 당신이 멍청이다, 호구다 이런 뜻인 거죠. 기본 재료비는 얼마 안 되는데 완제품을 비싸게 사고 있는 거니까요. 일론 머스크가 그 러시아 미사일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공학자를 통해서 로켓을 사려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너무 이 로켓을 비싸게 부른 거예요. 바보 지수를 계산해 보니까 말도 안 되게 높은 거죠. 이거 사면 나 바보다.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기본 재료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로켓은 왜 그렇게 천문학적으로 비싼 거지? 이거 당연한 거 아니다. 내가 직접 만들어야겠다. 일론 머스크의 원칙이 뭐였냐면요. 모든 비용에 의문을 제기하라. 이게 바로 일론 머스크의 철칙이었습니다. 일론은 그 스페이스X 초창기에는 거의 투자 없이 그냥 개인 사비로 개발비를 충당을 했어요. 그래서 비용을 줄이는 거에 더 필사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어떤 부품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자동차를 만들 때도 쓰이는 부품이에요. 근데 그게 우주선이나 로켓에 들어가는 부품이 되면 그게 갑자기 몇십 배의 가격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일론이 왜 그래야 돼? 왜 이런 값을 지불해야 돼? 라고 이의를 계속 제기를 했고 결국에 로켓 구성품의 70%를 자체 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비용에 집착을 하는 모습이 미래 투자자들에게는 안도감을 줄 수 있겠죠. 아, 내 돈을 허투루 쓰지는 않겠구나. 스페이스X는 우주항공 분야의 비용 구조를 정말 근본적으로 뒤엎었습니다. 예를 들어 로켓에 들어가는 밸브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비슷한 밸브보다 30배가 더 비쌌대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 부품들을 꼭 항공 우주 기업에게 사올 필요가 없다. 다른 더 싼 곳에서 사와라. 이렇게 끊임없이 엔지니어들을 압박을 했죠. 로켓에 공랭 시스템이 필요했을 때 어떤 엔지니어가 그거 설치하려면 $300만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네 집 에어컨 그거 설치하면 얼마 정도 들 것 같아? 한 몇천 달러? 일론 머스크가 그냥 상업용 에어컨 사서 그거 개조해서 로켓에 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진짜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접근법이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가장 중요한 업무 특성이 바로 광적인 긴장감입니다. 한마디로 미친 스케줄. 딱히 그렇게 미친 스케줄을 고집할 필요가 없을 때도 그런 비현실적인 일정을 고집했다고 해요. 같이 일하는 엔지니어들은 너무 괴롭겠지만 이 점도 마찬가지로 미래의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 왜 인스타에도 짤 있잖아요. 막 행복해 보이는 회사가 있고 직원들이 그냥 입은 지 일주일 된 티셔츠 입고 약간 다크서클이 있는 그런 회사에 투자해야 된다. 일론 머스크의 정말 지옥 같은 업무 스타일은 큰 논쟁이 되기도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주 이 직원들이 일하는 현장에 급습을 해서 금요일 밤인데 현장에서 제대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없으면 막 분노를 표출하고 직원들에게 막말을 했습니다. 워라밸을 중시하는 직원들은 가차없이 해고를 했고요. 또 그런 직원들이 못 견디고 스스로 떠나기도 했어요. 특히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우려는 사람들은 이런 환경을 버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일론 밑에서 일하는 거는 정말 흥미로운 경험이었지만 인생의 다른 중요한 것들은 전혀 할 수가 없었다. 일론 머스크가 일하는 방식이 이래요. 비현실적인 스케줄을 제시하고 이때까지 이거 해. 근데 직원들이 그 일정은 어렵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데드라인을 그냥 SNS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버리는 거예요. 몇 월 며칠에 우리는 발사를 할 겁니다. 공개를 할 겁니다. 이렇게 대중적으로 선언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왜 더 빨리 그걸 할 수 없나요? 이게 일론이 가장 좋아하는 질문이라고 해요. 아예 회사에 간이 침대를 두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직원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직원들을 퇴근을 못하게 하는 그런 업무 방식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빨리빨리 스타일은 직원들도 너무 힘들게 했지만 그런 성급한 의사결정 때문에 종종 실패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준비가 다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발사하라고 밀어붙이는 거죠. 근데 뭐 안전을 중시하는 나사나 보잉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서둘러서 일정을 잡지 않을 거고 작은 문제만 감지돼도 미루고 미뤘을 거예요. 근데 머스크는 로켓 제작에서 빨리 실패하는 방식을 믿었습니다. 모든 리스크를 다 제거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정말 시간이 몇 년이 가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은 곧 비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머스크는 대부분의 비용을 자기 돈으로 충당했기 때문에 더 필사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스페이스X 창업 이후에 일론 머스크는 승승장구하지 않았어요. 정말 지옥을 맛봤습니다. 특히 일론의 인생에서 정말 지옥 같은 시기였던 2008년 스페이스X 로켓의 3차례 발사가 모두 폭발을 해서 실패로 돌아가고 또 동시에 테슬라는 파산 위기에 직면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야기를 이 책을 통해서 들어보면 인간적으로 좀 짠한 마음이 들어요. 스페이스X를 창업하고 나서 팀원들한테는 총 3번만 시도할 수 있는 자금이 있다고 했죠. 이제 진짜 자금이 바닥에 난 거죠. 파산 직전까지 간 건데 머스크는 이제 2008년에 상황이 너무 절박해지니까 친구와 가족들한테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 직원 월급을 주기 위해서요. 이 시기에 매일 밤 진짜 머스크는 비명을 지르면서 잠꼬대를 했다고 해요. 여자친구가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자다가 갑자기 막 비명 지르고 나를 막 핥히고 그랬다. 그런 몸부림을 보면서 너무너무 겁이 났다. 일론 머스크가 이 시기에 정말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막 구토도 많이 하고, 그래서 여자친구가 일론이 막 토를 하면은 옆에서 이렇게 머리를 잡아주고 그랬다고 하네요. 이 당시에 일론 머스크 인터뷰를 들어보면 정말 눈앞에 교수형 올가미 이미지가 아른거렸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나는 정말 이 마지막 발사까지 실패하면 죽을지도 몰라. 이런 강박에 시달린 거죠. 주변에서는
그냥 테슬라랑 스페이스X 둘 중에 하나만 해. 하나는 포기해. 하나에 집중하자. 이렇게 조언을 했죠. 스페이스X에 너가 더 애착이 가면 테슬라는 버리자. 근데 일론은 내가 여기서 테슬라를 접고 포기하면 사람들이 아유, 그래 내가 뭘 했어. 전기차 안 된다니까? 이런 야유를 보낼까봐 절대 못 하겠는 거예요. 그때 인터뷰를 들어보면 테슬라랑 스페이스X를 두 아이의 비유를 해요. 저에게는 두 명의 아이가 있고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절반씩 나눠주면 두 아이 다 죽을 수도 있었죠. 몰아주면 한 명은 생존할 가능성이 커지고요. 하지만 과연 한 명을 죽게 내버려 둘 수 있을까요? 저는 둘 다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기로 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이 테슬라와 스페이스X라는 두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두 분야에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일단 테슬라라는 회사는 단순히 전기차를 많이 생산해서 많이 파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지구를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전환을 실험하는 그 장으로 만들고, 스페이스X에서는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드는 실험을 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는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면서 우리가 지구를 벗어나서 다른 행성에서도 살아날 수 있게 만드는 게 일론 머스크의 목표였기 때문에 테슬라에게 줄 자원을 스페이스X에게 몰빵을 하거나 스페이스X에게 줄 자원을 테슬라에 몰빵을 하거나 그런 일은 일론은 견딜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자, 파산 위기에 몰린 일론 머스크. 그가 네 번째 발사 시도를 위한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정말 막막했을 때 그를 구하러 와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8년 전에 그를 CEO 자리에서 쫓아냈던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들이었습니다. 정말 의외죠. 인생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나의 뒤를 찔렀던 사람들이 내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구하러 와줄 수도 있다니. 이렇게 머스크는 나를 배신한 사람들과 척지지 않고 그럭저럭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어요. 그래서 그게 결국에 2008년 스페이스X 투자 유치로 이어졌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인생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적을 만들지 않는 것, 그리고 어쩌면 나와 적이 된 사람들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피터 틸은 이 스페이스X 투자에 관심이 생겨서 일론한테 나 너네 회사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너네 회사 그 수석 엔지니어랑 좀 통화를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지금 통화하고 있잖아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내가 우리 회사의 수석 엔지니어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실제로 일론 머스크는 그냥 단순히 경영만 한 게 아니라 엔지니어로서 많이 참여를 하고 연구를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소재 같은 것도 스테인리스 강으로 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고, 로켓의 끝부분에 균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그냥 여기 스커트 이 치맛단만 잘라서 그냥 쓰는 거 어때? 이런 식으로 어떤 과학적인 계산 또는 직관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엔지니어들에게 던지고 밀어붙인 거죠. 이런 아이디어를 엔지니어들한테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이 어마어마하다는 거거든요. 직관적인 능력과 함께. 사실 첫 번째 발사 실패 후에 두 번째 발사 준비까지 한 12개월이 걸렸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는 17개월이 걸렸는데 머스크가 다음 네 번째 발사를 6주 만에 준비하라고 밀어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현금이 계속 급격하게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간은 곧 비용이거든요. 이번에 네 번째 발사가 실패하면 스페이스X 프로젝트는 이제 종말을 고하게 될 거고, 우주 개척을 민간 기업이 할 수 있다는 희망도 사라질 거였거든요. 테슬라도 같이 끝장날 수 있고요. 사람들이 저 로켓 산업에 실패한 사람 좀 봐. 루저다 루저. 이렇게 얘기할까봐 머스크는 너무너무 불안해했습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네 번째 발사를 준비했겠죠. 그리고 네 번째 발사에서 일론 머스크는 마침내 해냈습니다. 팔컨 1호는 지상에서 발사돼서 궤도에 진입한 최초의 민간 제작 로켓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보잉이 비슷한 사업을 하는 부서 인원수가 한 5만 명 정도였는데 머스크는 500명의 인원으로 역사를 만든 거죠. 근데 머스크는 당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죽음에서 벗어난 것 같은 안도감은 있었지만 기쁨은 없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탓에. 그리고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와의 관계도 화제가 됐죠. 디스전이 계속 벌어졌는데 이 제프 베조스란 사람도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5살 때 TV에서 달에 갔었던 아폴로 11호에 대한 뉴스를 본 거예요. 나중에 커서 이 아폴로 11호 로켓 엔진을 회수하는 프로젝트에 돈을 댔고 그 엔진을 자기 집 거실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만큼 어렸을 때부터 우주 산업에 대한 꿈을 키워왔던 사람인 것 같은데 머스크와 베조스 둘 다 재사용 가능한 로켓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있으면 본격적인 우주 여행 시대가 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둘은 같은 비전을 누가 더 먼저 이루느냐 이걸로 계속 치고받고 싸우고 경쟁을 한 거죠. 스페이스X가 나사 계약을 먼저 따내니까 제프 베조스가 소송을 걸었고 제프 베조스가 창립한 블루 오리진이 바다에 뜬 배에 로켓을 착륙시키는 아이디어로 특허를 내니까 일론 머스크가 소송을 건 거예요. 이거 이미 옛날부터 있었던 아이디어인데 왜 너가 특허를 내냐. 결국에 제프 베조스 그 특허를 취소를 했죠. 그리고 서로 막 공개적으로 비난도 많이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제프 베조스가 너무 호화스러운 생활을 한다. 사람이 일에 집중해야지 맨날 그렇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냐 이렇게 비난을 했고 제프 베조스는 일론 머스크가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데 맨날 간섭하고 그게 엔지니어들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하더라. 서로에 대한 비난을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 두 사람의 경쟁 관계는 서로의 발전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어준, 자극해준 면도 있었죠. 그리고 스페이스X의 사업에서 스타링크 얘기를 또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결국에 돈이 필요해서 만든 사업부인데요. 스페이스X를 만들고 일론 머스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인류를 화성에 이주시키는 프로젝트였잖아요. 근데 당분간은 이게 밑 빠진 독처럼 계속 적자가 날 텐데 돈을 계속 들이부어야 하니까 자금이 필요했던 거예요.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 자연스레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생각을 해낸 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망 사업이었어요. 일명 스타링크. 스페이스X는 자체적으로 통신 위성을 제작하고 발사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저궤도 위성을 만들어서 쏘아 올리는 건데 이제 일론 머스크는 자기 소유의 인터넷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스타링크는 전쟁 때 우크라이나군의 통신 그리고 드론 작전을 지원하기도 했었죠. 이제 일론 머스크는 국가 간의 전쟁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일론 머스크의 전기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우리 시대에 가장 논란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기업인이자 또 셀럽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은 트라우마 그리고 심한 강박에 시달려 왔다고 하죠. 그리고 가끔은 너무 선동적인 정치적 발언을 하기도 하고 SNS에 불필요한 싸움을 자초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또 CEO로서는 미숙한 모습이기도 하죠. 그리고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광기에 가까울 정도로 비현실적인 스케줄을 밀어붙이고 스스로도 밀어붙이는 걸로 유명하고요. 근데 사실 그런 모습들 덕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론 머스크가 아니면 안 되는 성취들을 해왔는지도 몰라요. 이 일론 머스크 전기의 마지막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때때로 위대한 혁신가들은 배변 훈련을 거부하고 리스크를 자청하는 어른 아이일 수 있다. 무모하고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고 때로는 해를 끼칠 수도 있다. 때로는 미치광이일 수도 있다. 자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을 만큼 미친 사람 말이다. 일론 머스크. 우주여행 보내주면 얼마면 가실 것 같아요? 우주여행이요? 저 이거 진짜 친구들한테 얘기 많이 했던 건데 저는 집을 팔아서 갈 거예요. 지금 집이 없는데 나중에 이제 할머니가 돼서 그때는 이제 집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또는 집을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주여행도 가고 집도 유지할 정도의 돈은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이 정도 살았으면은 여한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에 전 재산을 다 우주여행에 쏟아부어서 우주에서 뭔가
마무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제 이름이 혜성이다 보니까 뭔가 마지막엔 결국 우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하기도 했고, 저는 진짜 그 우주에서 몇십 분을 보낼 수 있으면 전 재산을 털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항상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친구들은 다 자기는 절대 그렇게 안 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단어 속에 잠긴 세계, 끝없는 여행이 시작돼. 나는 책을